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좀 짧게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야구 대회 소식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워낙 감동적인 스토리라서 그렇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 참가 중인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축구로 따지면 이제 월드컵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야구. 자, 이 대회에 참가 중인 한국 야구 대표팀이 어제 그 도쿄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를 가졌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1대 0으로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만 이렇게 이겨야 8강에 진출해서 미국으로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의 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선전은 이제 도쿄에서 치렀고 8강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단순히 이기기만 한다고 미국 와서 8강전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은 뭐냐였냐면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실점은 또 2실점 이하로 해서 이겨야 됩니다. 뭐 5점 차가 아니라 뭐 10점 차로 이긴다 하더라도 실점을 2실점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3점 뭐 이렇게 실점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뭐 득점을 많이 해서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을 야구 경기 9회까지 하는데 2실점 이하로 막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요. 그걸 한국 대표팀이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호주와의 아주 피말리는 그 경기를 가진 끝에 7대 2로 이겼습니다. 8대 2.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딱 맞죠? 7대 2니까 5점 차 맞습니다. 그리고 2실점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극적으로 8강행 티켓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8강행 경기, 8강전 이상 경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좀 도착했을 겁니다. 자, 8강 경기부터는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팀의 승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플로리다주 한인 사회가 지금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한인들은 어제 아침 그 한국의 8강 진출 소식이 확정된 후에 저마다 그 단체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이 단톡방을 막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응원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티켓을 같이 공동 구매할까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소식을 공유하고 또 곧 대표팀이 도착하니까 그 응원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도 막 카톡 단톡방으로 그 논의하는 그런 모습. 정말 마이애미 한인 사회는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마이애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웃으면서 보실 거예요. 맞아 막 웃으면서 보실 겁니다. 영상을 마이애미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현재 한인 사회의 그 분위기나 또는 뭐 한인 사회의 분위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남다를 거예요. 저희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이애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마이애미 한인사회가 굉장히 지금 분주합니다. 축제 분위기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마이애미 일대 한인 인구는 한 10,0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마이애미에 한인사회가 이렇게 10,000명씩 있는 정도로 큰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인사회에서 지금 응원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마이애미에 계신 분들은 아시나요? 지금 한인 회장이 현재서 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티브 서라는 분이 한인 회장하고 계시죠. 네, 스티브 서 회장이 많은 한인국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했는데요. 오는 금요일 경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경기할 때 이 한인들을 보면서 막 응원하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동 응원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권의 공동 구매나 또는 특정 구역의 좌석을 같이 이제 사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해야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겠죠. 또 그래야 또 재미있고 그런 것을 이제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제 스티브 서 한인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또 그렇고요. 또 좀 더 크게 본다면 또 플로리다 주 차원에서 경사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 한인회도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조경구 전 플로리다 한인 회장은 한인 대표팀의 그 플로리다 주 이 마이애미에서의 경기는 마이애미는 물론이지만
플로리다 주 전체의 경사다라면서 이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즉 마이애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관전을 원한다면 단체 응원, 교통편 마련 등등을 함께 그 고민을 해서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그 8강전 그 대회는 D조, 한국은 이제 C조인데 D조 1위 팀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는 6시 30분, 그리고 이제 이쪽 LA 시간으로는 오후 3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근데 D조 1위는 어느 팀이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어제 저녁인데요. 이 시간부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되진 않았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은 최종 확정됐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D조 1위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은요. 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그 김하성 선수와 함께 오래 뛰었었던 동료 선수들이죠. 뭐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에 여러 번 뽑힌 타티스 주니어라는 선수. 이 선수는 1번 타자 나가기 좌석에 타석에 들어서면 매번 나가요. 매번 안타를 치든지 아니면은 뭐 홈런을 치든지 안 그러면 볼포로 나가든지 안 되면 뭐 몸에 맞기라도 하고 나가고. 타티스 주니어 이 선수를 비롯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후안 소토라는 선수 그리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샌디에고의 뭐 영원한 4번 타자 매니 마차도 이런 선수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에 지금 나옵니다. 사실상 이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실제로 뭐 거의 매년 올스타에 선정되는 선수들이고요. 그렇게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매년 선정되는 그런 선수들이 1번, 3번, 4번, 뭐 5번 질비하게 들어섰습니다. 한국팀에 힘겨운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한국팀도 지금 완전히 기세가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물러설 팀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현재 시간으로 6시 30분, LA 쪽 기준으로 본다면 3시 30분이 되는데 여하튼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마이애미 쪽에 계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으니 참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승리하기를 기원하겠고요. 현지의 소식 좀 간단하게 들썩거리는 현지 한인사회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먼저 공항 대란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그 부분적인 셧다운,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셧다운은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아니라 연방정부로 본다면 부분적인 셧다운인데 그 부분이 어디냐? 네, 국토안보부라는 부분이 지금 셧다운되어 있죠. 그게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크게 지연되면서 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그 연방 항공청, 뭐 보안청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이스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연방 항공청 요원들의 일손이 딸려서 이 보안 검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 예산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 경질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토안보부의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내 공항의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보안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한 예로요. 텍사스주 휴스턴의 윌리엄 호비 공항과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 암스트롱 공항 등에서는 이 보안 검색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로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쳐서 비행기를 탑승을 하지 못하는 비행기를 그야말로 놓쳐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승객 탓을 할 수도 없고 공항 탓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이 공항의 보안 검색대의 대기 시간이 최장 3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승객들에게 서둘러서 공항에 나와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뉴올리언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검색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그 보안 검색의 대기 줄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라면서 여행객들은 가능한 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 비행기 타는데 3시간씩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그죠? 그렇죠. 뭐 공항에서는 또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주 뭐 크게 붐비는 그런 할러데이 시즌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국내선 정도면 보통 한 1시간이면 됩니다. 뭐 LA 공항이나 뉴욕 공항처럼 조금 붐비는 데는 뭐 1시간 반 정도지만 뭐 좀 그렇지 않은 웬만한 공항에서는 국내선은 그저 1시간. 그리고 이제 국제선의 경우에는 한 2시간 뭐 요렇게 자꾸 나가면 되는데 이건 국내선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전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아 국내선이니까 뭐 1시간이면 되겠지? 근데 내가 조금 일찍 나가지 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잡고 나갔더니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 측은 이런 지연 사태가 이번 주 내내는 물론이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에 혹시 나가실 분들 계시면 또는 지인 중에서 국내선이라도 비행기 타실 분이 있으시면은 일찍 나가야 된다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붐비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냥 국토안보부 문제도 있지만 지금 봄방학 시즌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평소보다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국토안보부 이 셧다운 여파로 보안 검색 그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 시스템 이런 게 이제 모두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됐어요.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좀 여러 개가 겹쳐서 더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연방항공청 그리고 교통안전청 직원들은 지난주에 급여의 약 30%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주말에는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셧다운 때 다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정부가 정상화되면은 일을 했지만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한 급여 다소 곱해서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지만 나중에 2주 뒤 또는 한 달 뒤에 그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 벌어서 매달 그 페이먼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일단 뭐 나중에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번 달에 급여를 못 받는다? 그러면 당장 아파트 페이먼 못하고 당장 차 페이먼, 보험 페이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휴가를 내고서라도 뭐 우버라도 해서 당장 그 수익을 벌어들여서 페이먼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직원들이 당장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월 수익을 제대로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항에서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항에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3시간 전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그런 붐비는 공항들도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열린 여자 축구 대회에서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아유 오늘 송앵커 왜 이렇게 스포츠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요 스포츠 얘기가 아니고요 참으로 가슴 아픈 정치적 사회적 뭐 어찌 보면 종교적이기도 하고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호주에서 열린 여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국가 연주가 되잖아요. 경기 직전에 그 국가 연주 때 자신의 나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던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5명이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란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지금 뭐 이란 전쟁 와중입니다만은 그 여자 축구 대회가 있어서 호주에 가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마침 또 그 경기가 한국하고의 경기였어요. 네. 이 스토리를 듣고 나면 나중에 좀 가슴이 좀 먹먹해서 그럼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지?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가 깨지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때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그때 이란이 한국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3대 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이 이겼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분위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결론은 한국이 3대 0으로 이겼는데 그 경기가 있기 전에 국가가 연주되는데 이란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꽉 다물고 침묵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입 꽉 다문 이 상황이 이란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란 여자 축구 선수들은 침묵을 했고 이게 이란 정부에서 딱 그걸 TV로 보면서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란 국영 TV에서는 국영 TV, 그러니까 관영 TV죠. 요걸 이제 중계하다가 이 선수들이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쟁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이란 전쟁 상황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하는 이 같은 저런 행위는 단순한 어떤 시위나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 더한 행위다. 저런 행위는 전시 반역자로 취급돼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TV에서 중계하는 그 중계 캐스터가. 그러니까 다 이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전시 반역자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이란 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란 선수들은 그 경기가 끝난 뒤 사흘 뒤에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국가를 따라 부르고 막 거수경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그 전에 한국하고의 경기 직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였죠. 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선수들이 국가를 부를 수밖에, 두 번째 경기 때는 국가를 따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모종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다 한 겁니다. 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선수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두 번째 경기 직전에는 국가를 따라 불렀지만 too late.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왜? 첫 번째 한국과의 경기 직전에 국가 안 부르고 입 꽉 다물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이란 정부에 의해서 이들은 이미 너희들은 이제 들어오기만 해. 이제 들어오면 너희들은 끝장이야라고 이미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호주에 있던 그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기 때는 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국에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 중에 일부 선수들은 실제로 호주에 망명 신청을 했고요.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회 후에 최소 5명의 이란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 팀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호주 정부에. 이들은 현재 그래서 호주 경찰 보호하에 안전한 모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호주 정부는 즉각 이들의 망명을 허가해서 지금 이들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도 망명을 원하기는 하지만 이란에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이 돼서 그 가족이 보복을 받을까봐 망명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또 누가 추가적으로 망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수 보호를 요구하면서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요, 4년 전이었던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있었던 일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자 선수들 대회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역시 이란의 남자 축구 선수들이 경기 전에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이란에서 그 시위가 막 있었는데요. 무슨 시위가 있었냐면 히잡 단속에 막 항의하던 어떤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단속대에 총이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추모하고 그런 강력한 그 무력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막 벌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시위에 연대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수들이 겪은 압박도 이만저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 후에 들려왔습니다. 당시 그 이란 남자 축구 선수들이 이란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도 전부터 이란에 있는 그 선수들의 가족들은 심한 압박을 받았고 곤욕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결국은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지금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일부 선수들은 조사를 받거나 대표팀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이제 곤욕을 치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선수, 근데 축구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 축구 선수는 그래서 귀국 후에 들어가자마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뭐 한 달, 두 달 그런 징역을 산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 모조리 그 다음부터는 이란 국가대표 선수 명단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하나 이제 샘플 케이스가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남자 선수들 외에 또 다른 선수 가운데 레슬링을 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슬링을 하던 선수가 또 역시 해외 경기에서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로부터, 그것도 나라로부터. 자, 이란에서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란에서는 왜 근데 이제 이런 게 애국가가 아니라 그 나라 국가를 뭐 따라 부르지 않고 좀 입 꽉 좀 다물고 있다고 뭐 그게 왜 그렇게 난리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TV로 비추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국에서 국민들도 볼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을. 그런데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입국 다물고 있는 그런 행위를 사실상 목숨을 거는 정도의 행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런 행동은 이란에서 봤을 때 국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정부 선동 행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한둘이 아닌데요. 앞서 뭐 남자 선수들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축구가 아니고 다른 그 종목의 스포츠 선수인데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란의 레슬링 선수, 이란이 레슬링 강국이거든요. 이란의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칸이라는 선수 케이스입니다. 그는 이란의 국가대표 레슬러인데요. 2018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경기 때 그 국가 안 부르고 이런 거 침묵하는 행위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막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시위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집에 있다가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선수를 체포해 갔을 때의 체포 혐의는 살인 혐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로 체포해 간 겁니다. 아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게 무슨 살인 혐의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란 정부는 그를 체포한 후에 그가 시위 도중에 그가 참가했던 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 도중에 한 공무원이 칼에 찔려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무원이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된 그 살해범이 바로 이 나비드 아프칸이라는 선수다라고 지목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그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는 정부나 검찰 측에서는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황 증거로만 몰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그가 풀려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가 살인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후에 재판을 한 1년도 안 돼서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땅땅땅 사형으로 처한다.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형 판결 내린 지 또 1년도 안 돼서 일사천리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형됐습니다. 그 선수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사건을 정말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란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국가 안 부르고 침묵을 했다라는 자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여자 선수들이 그렇게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결국 고민하다가 호텔을 빠져나와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5명이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망명을 신청했고요.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호주 정부가 그들의 망명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안심입니다. 안도를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하게 되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뭐 북한 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똑같을 겁니다. 아마 북한하고 뭐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주가 그래도 빠르게 그들의 망명을 허가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호주가 빠르게 허가를 해준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도 일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들이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 보도를 접한 후에 호주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란 축구 선수들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곤욕을 당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선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그들의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 만일 호주 정부가 그들의 망명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라면서 호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호주 정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 플러스 뭐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다시 당연히 망명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즉각 망명을 허용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선수들이 호텔을 뛰쳐나와서 연쇄적으로 망명을 신청할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자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 그 망명을 신청을 한 그들의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는 걱정.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어렵지 않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츠 소식이 아니라 젊은 운동선수들의 이란 젊은 운동선수들의 가슴 아픈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체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자도 체포 규모 상위권, 명수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단체가 최근에 공개한 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 단속국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체포 건수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아이스에 의해서 체포된 아시아 국가 그 출신 이민자는 총 7,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 즉 2024년도에 10달간 체포된 1,998명과 비교해보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증가된 수치죠. 체포된 아시아계 이민자 가운데 7,069명이 구금이 됐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된 사람은 2,631명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좀 보면 중국이 아시아계 체포된 그 사람들 가운데 26%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인도가 25% 그리고 베트남이 12%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라오스하고 똑같이 이제 4%를 차지했는데 이 전체 체포된 아시아계 숫자의 4%를 보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도 한 300명 정도가 체포됐다. 이 중에 상당수가 또 추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숫자,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자, 미 전국의 그 주택 시장 곳곳에서요, 이 압류되는 케이스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foreclosure라고 하죠. 이 foreclosure 경고등이 그래서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아직 높은 상태죠.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등등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집 페이먼을 제대로 못하고 또 텍스 페이먼 제대로 못하고 이게 밀리다 결국은 포클로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애텀이 발표한 지난 1월 전국의 압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달 전인 지난 1월 그 한 달 동안 미 전국에서 압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45,534채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미 전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전달 대비 10% 감소하긴 한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전의 1월, 2025년 1월 달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3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전체 주택 3,547채 가운데 한 채꼴로 포클로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 전국으로 봤을 때 한 3,500채 중에 한 채가 압류, 즉 포클로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각 주별 그 압류 비율을 보면 델라웨어주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예, 뭐 집 당연히 안전하게 잘 갖고 계시지만 혹시 델라웨어에서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냥 댓글로 하이 여기는 델라웨어입니다. 한마디만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델라웨어주가 그 포클로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델라웨어주는 1,600채 중에 한 채 정도가 포클로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네바다가 집을 사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또 이 네바다는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해서 그런가 봐요.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포클로저 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서 네바다가 2위 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3위 그리고 메릴랜드 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의 이 포클로저 증가되는 이런 추세는 전에 그 금융위기 때에 그때는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금리가 여전히 높고 또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생활비 상승이 심해서 뭐 생활비 부담이 높아졌고 이런 가계 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어떤 국지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현상에 가깝다라면서 이제 분석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또 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지금 이제 전쟁통에 유가가 오르니까 또 각종 뭐 가솔린비라든지 뭐 각종 생활 그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쳤잖아요. 이런 그 물가 인상이 더 계속 된다면 이 포클로저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 와 관련된 좀 확실한 어떤 증거 케이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연세가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다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난 8일 일요일 LA에서는요 제41회 LA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LA 마라톤은 뭐 보스턴 마라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문 프로 선수들도 당연히 맨 앞에서 뛰고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뜁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뛰는데 이제 아마추어 선수라고 뭐 10시간, 12시간 그냥 뛰게 하는 건 아니고 6시간 반인가 이 맥시멈이 있어요. 6시간 반 지나면 이제 대회를 모두 정리하는데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보통 선수들이 뭐 2시간 10분, 2시간 12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메달 따죠. 아마추어 선수들도 웬만큼 연습한 다음에 다 4시간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선수들이 엄청 뭐 선수들도 아니에요. 일반인입니다. 아마추어 마라톤 취미 동호회의 회원분들이죠. 한 1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거의 다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완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몇몇 독특한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 참가한 한인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60대, 70대가 30대, 40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대부분 완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요, 77세의 한인이 출전을 해서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7살의 한인 황기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풀 코스를 완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회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을 취미로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50대 초반인데요. 제나남 그리고 에리카 전 씨라는 분도 이 마라톤을 이제 취미로 동호회에 나가서 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분들도 완주를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라는 걸 어떻게 완주를 해? 아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고 달리는 양, 시간, 거리량 등등을 늘려가면 누구든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표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뛰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동호회나 러닝 클럽 같은 데 나가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다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LA 인근에는 그 러닝 클럽이 서너 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누구나 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완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년 정도 걸려서 완주하는 분이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누구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하면은 완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뭐 완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거 사실이 그렇답니다. 저는 뭐 완주까지는 못 해봤지만 달리는 걸 저도 이제 혼자서 스스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훈련량을 늘려가면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하면은 그래서 완주를 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77세의 황기성이라는 분도 완주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할 수 있다를 보여준 샘플 케이스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매일매일 잘 챙겨 먹으면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오늘자로 발표된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에서 노인 950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의 노화 관련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 노인 중 70세 이상만 추려서 958명을 대상으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이 두 보충제를 복용하게 하고 그들과 먹지 않은 사람들과의 노화 지표 5가지를 쫙 검사를 했습니다. 2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복용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그 2년 동안 그 노화 속도가 2.6개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개월. 그러니까 2달보다 더 많고 석 달보다 조금 모자라게 더 느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이 출발했을 때 그 2년 뒤에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6개월 노화가 덜 된 겁니다. 2.6개월 덜 늙은 겁니다. 덜 노화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은 2년 노화됐을 때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복용한 사람은 한 1년 7개월 정도만 노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70세 이후에는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B12 같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식사만을 통해서는 그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다라는 걸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수록 많이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영양이 충분한 것만 계속 골라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냥 양을 좀 줄여서 적당히 먹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필수 영양 보충 섭취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메꿔주는 게 진짜로 필요하구나. 이걸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입증해낸 겁니다. 결국 매일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챙겨 먹는 것이 생물학적인 실제적인 신체 노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건강보조제를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막 한 움큼씩 이렇게 먹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필수 영양제, 지금 같은 뭐 종합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같은 그런 필수 영양제는 적절한 양의 그 꾸준한 복용이 건강도 지켜주고 또 노화도 늦춰준다. 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부터 더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저는 뭐 어느 날을 먹다 어느 날을 안 먹다 좀 그러거든요. 이제 좀 꾸준하게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꾸준하게 그렇게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화 늦추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nap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